파울로 벤투의 4년,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이를 이어받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새 출발을 하는 클린스만호가 지난 13일 첫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언급한 대로 첫 명단은 카타르 월드컵 멤버로 위주로 꾸려졌는데요. 명단에는 부상을 당한 홍철 대신 이기재가 발탁되고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진 것 말고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등 카타르 월드컵 주축 멤버들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선수를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 기존 멤버들이 어느 정도 능력치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호흡을 보여주는지를 점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년 뒤를 바라봐야 하는 클린스만호의 새 에이스는 과연 누가 될까요? 과감하게 이강인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며 가나다전 도움까지 기록한 이강인. 이때 이강인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선수로서 첫 월드컵에 화려하게 데뷔한 이강인은 앞으로 길다면 월드컵을 3번 이상 더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강인이 본격적으로 주전 멤버로 뛰게 될 첫 번째 월드컵이 바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닻을 올린 클린스만호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갈 겁니다. 4년 뒤를 위해 꾸준하게 팀을 만들어야 하고 팀의 전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선수를 꾸준하게 기용시켜 팀 색깔을 확립시켜야 하죠. 벤투호의 황태자가 황인범이었다면 클린스만호의 중심은 이강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경기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4년 뒤를 바라보는 대표팀에서 이강인 중심의 팀이 꾸려질 것이라는 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될까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클린스만의 감독 커리어에서 도중에 도망친 베를린 시절을 경력에서 제외하면 제대로 감독직을 수행한 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전술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독일 국대 시절 코치였던 레브가 전술을 이름했다는 일화와 필립 람에게 전술이 없다고 비판받은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과거와 다른 전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재 전력에 맞춤 점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스만호에서 전술 분야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헤어초크 수석 코치와 클린스만 감독이 제대로 뭉쳤던 미국 대표팀 시절을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팀은 4-2-3-1 포메이션과 4-4-2 포메이션을 주로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술 틀은 유지한 채로 상대와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스타일이었죠. 4-2-3-1 포메이션에는 10번 자리에 2가지 유형의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골문을 직접적으로 타격 가능한 댐프시와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브래딜리를 기용했습니다. 이강인은 후자에 가까운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번 역할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마요르카에서 맡은 역할처럼 측면에 기용돼 중앙으로 가담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헤어초크 코치는 포메이션에 상관없이 윙어 2명 중 1명은 중앙 지향적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를 윙어로 넣기도 했죠. 그럴 때는 풀백을 높은 위치로 전진시키면서 공격에 가담시켰습니다. 현재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맡은 역할과 유사합니다. 이강인의 기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주전으로서의 적합도만 본다면 이재성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성은 월드컵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미국 대표팀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헤어초크 코치는 플레이 메이킹을 주로 펼치는 10번보다는 득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도노반과 댐프시 같은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이재성이 월드컵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강인을 중용할 만한 포인트가 많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인과 헤어초크 코치의 만남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헤어초크 코치는 현역 시절 분데스리가를 지배했던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베르더 브레멘 레전드 대열에 빠지지 않는 위인입니다. 10번이라는 등번호가 잘 어울리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로 왼발에서 나오는 패스와 슈팅력이 대단했습니다. 이강인과 비슷한 점은 많지만 다른 유형의 공격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이강인이 헤어초크 코치 밑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곧 대표팀에 합류하는 이강인의 월드컵 이후 경기력은 어떨까요? 이강인은 월드컵 이전까지 리그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흐름을 이어가며 월드컵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이 다른 시즌과 다른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리그에서든 큰 대회에서든 어떤 경기에서나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과거의 이강인은 리그 전반적으로 볼 때 흐름이 끊긴다든지 경고나 징계로 결장하거나 혹은 어떤 경기에서는 유독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다소 기복 있는 경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꾸준함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흐름을 경기장에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아주 높게 평가받아야 할 요소입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이런 꾸준함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강인의 전진성입니다. 아기레 감독의 축구에 완벽하게 적응한 이강인은 마요르카 역습 과정에서 천병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펼치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의 전진성은 팀의 엔진처럼 기능하죠. 이강인은 공을 받을 때 압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자신의 앞에 공간이 있다는 걸 파악한 뒤에 타락파크 우측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동료를 이용해 크로스 포지션을 잡은 이강인은 지체 없이 골문으로 볼을 전달하죠. 이렇게 이강인은 직접 드리블을 통해 전진할 수 있는 선수지만 패스를 통해서 공을 전진시켜주는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수비가 밀집된 상황에서도 동료가 공간으로 뛰어가자 곧바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장면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직접 볼을 가지고 전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면 이강인보다 적임자는 없을 겁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들어서 수비력도 급격하게 발전한 모습입니다. 최태욱 코치가 월드컵 이후에 밝힌 것처럼 이강인의 수비 전환 능력은 그 까다롭던 벤투 감독에게도 합격점을 받은 상태죠. 월드컵 이후에 수비할 때 자신감이 더 붙은 게 느껴집니다. 이강인은 상대가 역습으로 나오지 못하게 끝까지 따라가서 방해합니다. 과거의 이강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수비적인 기술이 떨어져 무리한 반칙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을 가져올 수 있는 대인 수비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대인 수비력뿐만 아니라 수비 판단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강인은 수비할 때 사람이 아닌 공에 집중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비할 때 좋은 판단을 자주 내립니다. 여기서 이강인은 마크맨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자 곧바로 동료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동료에게 지시를 내린 뒤에는 곧바로 압박에 나서는 이강인입니다. 자신의 수비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전술 소화 능력이 유연해졌다는 겁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은 5-4-1 포메이션일 때 좌우측 윙어, 3-4-1-2 포메이션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5-3-2 포메이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소화해냈죠.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이 어떻게 기용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 더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이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2연전을 통해서 클린스만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벤투의 색깔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입니다. 지난 월드컵의 성과는 16강보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올바른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도 능동적인 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낸 것이죠. 선수들도 능동적인 축구를 지속하길 원했고 대한축구협회도 벤투 사단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적임자인지는 시간이 지난 뒤에 판단해봐야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분명 벤투호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벤투호의 방향성에 클린스만 감독의 색채를 어떻게 입혀갈지도 지켜봐야겠죠.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펼칠 것인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1대0보다는 4대3으로 이기고 싶다는 말만 들어봐도 화끈하게 공격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에서 아쉬웠던 유일한 부분은 공격에서의 마무리였습니다. 우루과이전도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골이 나오지 못해 비겼고 가나전도 초반 분위기를 골로 연결하지 못해 선제 실점을 허용해 패배했습니다. 공격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은 한국 축구가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월드클래스급 공격수였고 스스로 공격 축구를 표방한 이상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 교체입니다. 큰 정우영, 김영권, 김승규, 조현우 그리고 풀백 선수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뛰어준다면 좋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쉽고 슬프지만 세대교체는 팀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세대교체는 클린스만 감독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두 경기에서 선수는 같더라도 감독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에 미리 세대교체의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골키퍼 포지션에 어떤 스타일의 선수를 원하는지를 미리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전술대식가였습니다.